서기 4세기 후반, 북으로는 고구려, 남으로부터는 후기 마한 연맹의 저항에 직면한 근초고왕은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바다 건너 야마토와 손을 잡았습니다. 백제와 야마토의 동맹은 백제가 야마토가 원하는 발전된 문명을 전해주는 대신 야마토가 외인 병사들을 용병으로 제공하는 교환 관계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이후 300년간 이어지는 백제와 외와의 긴밀한 유대가 시작되는 계기였습니다. 가야와 마한의 소국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던 야마토의 외인들은 이들 지역의 지리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용병으로서의 외인들의 전투 능력은 물론 이들이 지닌 정보력까지 최대한 활용하여 백제의 국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근초고왕이 파견한 백제군은 우선 신라를 공격하여 신라의 간섭을 차단한 후 가야의 소국들에게 백제의 종주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백제가 남만, 즉 남쪽의 오랑캐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표시하던 후기 마한의 종주국 친미다레를 향해 칼날을 세웠습니다. 백제와 외인들의 연합군은 한반도의 남해안을 지나 친미다레를 공격하였습니다. 일본 서기는 이를 도륙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일단 이 공격으로 친미다레를 포함한 마한 소국들이 멸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후기 마한 연맹은 상당 부분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마한은 일정 기간의 부침을 거쳐 6세기 후반에는 백제의 직접 지배를 받는 백제의 영토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남방정벌에 성공한 백제가 숨을 돌리기도 전에 백제의 성공에 자극받은 고구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제를 남쪽에서 견제하던 친미다레의 몰락은 고구려에게는 선제적인 군사작전을 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기 369년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2만의 병력을 이끌고 백제와의 국경인 치양에 내려와 진을 치고 약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진군 소식을 듣자 태자에게 군사를 주어 상대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진영에서 사기라는 인물이 몰래 빠져나와 백제 군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기라는 인물은 원래 근초고왕의 말을 관리하던 신하였는데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저질러 고구려로 도망간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는 근초고왕의 명을 받고 거짓 죄목을 뒤집어 쓴 뒤 고구려로 들어간 백제의 첩자였습니다. 그는 백제의 태자에게 고구려군의 병력 중 붉은 깃발을 한 부대만이 정예병이고 나머지는 오합지졸이라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사기의 말을 들은 태자는 붉은 깃발의 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작전으로 고구려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때 백제가 고구려군을 대파하고 5천여 명을 사살하였다고 하며 백제의 대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고구려는 패퇴하였고 백제의 태자는 후퇴하는 고구려군을 쫓아 수곡성 근처까지 진군하였습니다. 태자는 이때 평양성까지 진군하려 하였으나 태자를 보필하던 막고해가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자 돌을 쌓아 백제의 영역을 표시하고 회군하였습니다. 이후 근초고왕은 이 승리를 기념하여 한강 남쪽에서 황색 깃발로 부대를 장식하고 이를 사열하였습니다. 황색 깃발을 사용한 것은 백제가 고구려를 꺾고 한반도의 지배자가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고구려 역시 이런 백제의 선언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고구원왕은 2년 뒤인 서기 371년 또다시 군을 일으켜 백제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국경인 예성강을 넘어 백제 영토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것은 백제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백제군은 고구려군이 강을 건너오는 것을 매복하며 기다렸다가 대열이 분단되는 것을 노려 고구려군을 무너뜨렸습니다. 또다시 백제의 승리였습니다. 고구려의 연이은 침입은 근초고왕에게 고구려가 백제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를 인식한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기 위해 이번에는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인 서기 371년 겨울, 근초고왕은 태자와 함께 3만의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백제의 국운을 건 원정이었습니다. 때마침 고국 원왕은 평양성에 있었습니다. 아마 백제를 공격하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제군은 평양성을 에워싸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백제의 병력은 평양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의 병력보다 확실히 많은 병력이었을 것입니다. 고국 원왕은 평양성을 지키기 위해 직접 병력을 지휘하며 분주히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병력을 이끌겠다는 용기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백제군이 날린 화살이 고국 원왕에게 적중했고 왕은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구려의 왕이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백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는지 평양성에서 병력을 후퇴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싸움으로 백제의 영역은 평양성 근처까지 확장되면서 백제의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반도 서북부에서 남해의 바다까지 모든 적들에게 승리를 거둔 백제의 자신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백제는 372년과 그 다음 해인 373년에 중국 진나라에 사절을 보내 조공하였는데 이것은 백제의 한반도의 지배권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려는 외교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근초고왕으로 추정되는 백제의 국왕은 자신을 도와 백제가 한반도 남부를 평정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야마토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하사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칠지도입니다. 칠지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100번이나 단련된 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모든 적을 무찌를 수 있으니 마땅히 제후왕에게 전해줄 만하다. 지금까지 이러한 칼은 없었다. 백제 왕세자가 기이하게 성스러운 소리와 함께 태어났다. 그런 까닭에 외왕 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이도록 하라. 칠지도는 백제가 야마토를 제후국으로 인정하고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초고왕이 만든 백제와 야마토 사이의 선진문물과 병력 교환 관계는 이후에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야마토는 백제의 제후국으로 백제의 군사 및 외교 정책을 철저하게 따르며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될 백제의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들어가 야마토의 정치 관료로 활동하게 되면서 일본의 고대 문화는 백제의 그것을 토대로 형성되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제의 박사인 왕이는 이 시기에 야마토에 건너가 노노와 천자문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야마토 태자의 스승이 되어 백제의 학문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근초고왕은 박사인 고흥에게 명하여 백제의 역사를 정리한 석이라는 역사서도 편찬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제의 국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증거이면서 백제 내부의 통치가 그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초고왕이 만들어 놓은 백제의 지배권은 안타깝게도 불과 20여 년이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75년 근초고왕이 세상을 떠난 후 백제 왕실은 왕권 다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북쪽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이 등장함으로써 백제의 짧은 전성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는 한성백제의 쇠퇴로 이어지는 백제 고구려 전쟁의 두 번째 국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